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걱정들 많으시죠? 걱정을 너무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세계 경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했다가 올해는 금리를 이제 계속 내리겠다고 합니다. 한국 금리도 내렸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언제 합의될지 오히려 더 싸움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환율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내년이죠.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이런 정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020년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 그 이유, 근거들을 진단해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가 위기이고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 자, 이분은 2008년도 경제 금융 위기를 예측한 분으로 교수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최근에 지난해죠. 2020년 위기다. 그 10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고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자, 루비니 교수가 뭐 이론가라고 하면 워런 버핏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철저한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질적인 투자자. 자, 이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지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선택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세 번째는 박종훈 기자, 경제 기자가 출간한 2020년 부의 지각 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2020년 경제 위기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해야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2020년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실제 각각의 개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자,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경제 위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경제 위기가 올까요? 온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또 아니면 정반대로 경제 위기 없이 오히려 세계 경제가 더 순탄, 호황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까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루비니 교수의 2020년 경제위기의 10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지난해죠. 9월달 칼럼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재정 부양책. 자,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비니 교수는 이 트럼프의 재정 부양책은 2020년 내년에 되면 약발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2% 이상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들었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아마 2% 이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끝날 것 같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루비니 교수의 이유는 내년이 돼봐야 알겠죠. 어쨌든 이제 올해 초보다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일단 지켜봐야겠고.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트럼프의 재정정책, 대규모 감세를 기반으로 한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과열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다. 자, 이것은 틀렸습니다. 물가 상승이 되지 않으니까 지난해 물가 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연준에서 발표했는데 정작 물가 상승이 오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루비니 교수의 두 번째 이유는 맞지 않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참 금리를 올릴 때였죠. 그때 기준으로 하면 뭐 이런 예측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고 있다. 또 이 루비니 교수는 현행 2%, 그 당시에 2%인 기준금리를 2020년째는 최소한 3.5%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 이것도 지금은 틀렸죠. 자, 이로 인해 국제 유동성은 줄어들고 이는 다시 금리 인상을 압박할 것.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의 두 번째 이유는 틀렸다. 자, 세 번째는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유럽, 멕시코, 캐나다 여러 나라들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다. 이것은 맞죠. 이 무역 분쟁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까지 있는 정도죠. 이것이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인상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 자, 이 세 번째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에는 이 무역 전쟁들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미국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 이건 역시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죠. 경기 둔화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 물가 상승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때문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욱 올리게 될 것. 이것은 전혀 아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넷째 이유도 또한 틀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설명은 조금 맞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 인구는 노령화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이민을 제한하고 있다. 멕시코 이런 철책까지 쌓으면서 이민을 제한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맞죠. 그런데 미국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경제에 그닥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노령화는 아닙니다. 우리 유럽이나 또 가장 노령화가 빠른 한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미국 인구는 아직 조금씩 노력하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넷째 이유도 그닥 맞는 말은 아니다. 자, 다섯째로 가겠습니다. 다섯째. 미국 이외의 세계 경제 성장도 둔화될 것. 이것은 맞죠. 지금 둔화되고 있죠. 자, 이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다른 나라들의 보복 조처. 세계 경제 성장을 더욱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 자, 이것은 현재 지금 진행형입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네요. 중국은 과잉 생산과 과도한 부채. 자, 중국 부채는 다 아는 위험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고 이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신흥시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화긴축으로 인해 공경으로 몰리게 될 것. 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공경으로 몰리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이 가장 심하죠. 그렇지만 통화긴축으로 인해 더욱 큰 공경으로 몰릴 것. 이것은 아니다. 통화긴축은 금리 인상을 뜻하는데 이미 금리 인하로 돌아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다섯째 이유는 한 70%, 80% 정도 들어맞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여섯째는요. 자, 유럽 역시 통화긴축과 무역 마찰 때문에 경기 둔화를 겪을 것이면 이것도 일단 틀렸죠. 유럽도 통화긴축이 아니라 통화 완화로 돌아섰습니다. 또 이제 이탈리아 등 이 포퓰리즘 정책,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증가시켜서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 은행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 이것은 이 부분은 얼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령화, 고령화 국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정 복지, 재정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좀 심한 몇몇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재정 지출 계속 많아집니다. 다행인 것은 유럽들의 평균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100%를 넘어섰습니다만 한국은 그나마 아직 40% 정도이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도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에서. 자,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경제의 침체까지 더해질 경우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들의 이 유로존 탈퇴할 수도 있다. 자, 브렉시트, 영국의 또 유로존 탈퇴 계속 완전하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지만
자, 이 같은 문제들이 유로존의 결속을 떨어뜨리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각자 도생의 또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로존에 대한 탈퇴, 이탈이 많아질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조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6번째는 맞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 틀린 것 바로 6번째 중에서도 통화 긴축은 아니다. 지금 유럽도 통화 완화로 돌아섰다. 그래서 한 90점 정도 6번째 이유. 자, 7번째는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에 거품이 끼어 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자, 모든 투자 시장, 투자 자산들의 상승에는 반드시 거품이 있습니다. 즉 실질보다 기대보다 과다하게 오르는 이것이 거품인데, 투자 자산의 상승 국면에서 거품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거품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차이입니다. 사모펀드 가치는 과도한 수준이고 채권은 갈수록 값이 오르고 있다. 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이 오를 때는 채권은 떨어집니다. 또 주식이 내릴 때는 채권이 오릅니다. 왜?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런데 주식도 오르고 채권이 오르는 것, 올해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가 방향성을 아직 확실히 못 잡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반, 저쪽에 반 정도 수요가 있다. 양다리죠. 그래서 주식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계속 올랐고 채권도 계속 오르고 있다. 불안하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또 신흥시장과 일부 선진국 경제의 부채 수준은 과도한 상태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고 부채가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계 각국의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비싸다. 이것도 그래서 맞죠.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하면서 신흥시장의 증시와 원자재 채권 등은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국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7번째는 지금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제 8번째로 갑니다. 8번째는 일단 조정이 시작되면 유동성 부족과 물품 할인 판매, 언더슈팅은 뭐냐 하면 이 주가나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현상, 이것이 언더슈팅인데 이런 위험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 지금 조정 국면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인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겠죠.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자, 위험 회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 위험 회피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위험 자산, 즉 주식 시장에서 발을 뺀다는 거죠. 주식이 계속 떨어지죠. 발을 뺀다는 것은 매도가 많아지니까. 자, 그렇게 위험 회피 사태가 발생하면 막대한 규모의 달러 표시 부채를 지고 있는 중국이 그 대표적입니다. 신흥시장의 금융 부분은 위기에 직면한다. 주식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달러는 또 안전자산이니까 달러가 오르죠. 달러가 오르면 달러 표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나 국가들, 자, 달러 표시 부채니까 달러가 계속 오르면 부채가 가만히 앉아서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위기에 직면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지난 10년 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호막 구실을 하기 힘들 것이다. 즉 지금까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각국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적극적으로 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번째. 이것은 이제 일부는 일단 조정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맞고, 또 그 뒤로 전개되리라고 예측한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겠죠. 9번째로 갑니다. 9번째는 2020년 GDP 성장률은 그래서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미국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와 미국을 같이 이제 동시에 취급한다면 어쨌든 2020년 GDP 성장률 1% 아래로 떨어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미국에 국한돼서 또 이야기하면 이때 트럼프는 내년에 선거니까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 당장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악재죠. 이 악재를 시선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루비니 교수는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쓸 것이다. 어떤 정책, wag the dog. 제가 발음이 아주 유창합니까? 이 꼬리를 흔들어 몸통 흔들기. 이것을 할 것이다라는 강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국내가 어수선하면 대외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정책을 펼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전쟁인데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 내년이 선거인데 지금 가을입니다. 이제 뭐 여름 다 끝나가니까. 그렇다면 참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급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당장 해결될 기미는 없습니다. 중국도 내년에 트럼프가 선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외부와의 전쟁을 중국 아니고 다른 나라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의 경제의 침체를 외부에 또 이슈를 만들어서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루비니 교수의 9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난 이야기 있습니다. 트럼프는 핵무장을 한 북한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합니다. 그게 어떤 위협적인 미사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트럼프는 거듭거듭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 아주 호의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보면서 지금 루비니 교수의 한 말, 핵무장을 한 북한은 트럼프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참 의미심장하게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루비니 교수가 마지막으로 지목한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마지막 타깃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대외 쪽으로 이슈를 만드는 마지막 타깃이 이란이 될 것이다. 요즘 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이런 긴장들이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죠. 이란이든 미국이든 서로의 이 들어온 무인 정찰기를 추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비니 교수는 이 이란과 만약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 이 오일 쇼크를 유발하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알다시피 미국은 지금 원유 아주 풍부합니다. 생산량 많아졌고 특히 샌드 오일. 그래서 이란과 전쟁이 벌어져도 설사 오일 가격에 영향은 주겠지만 쇼크까지 가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9째 이유는 현재 진행형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지금까지 말한 9개의 것들이 퍼펙트 스톰, 즉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은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 때문에 태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까 8번째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워낙에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었고 그것들이 각 나라의 정부 부채에 크게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슈 9번째까지의 이슈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동시에 그것도 이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0년에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이미 부풀어 오른 상태다. 이 부풀어 오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채 부분이 크게 이제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통화 정책을 쓰기가 태부족, 역부족일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루비니 교수가 10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2020년의 선택. 첫 번째는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호황. 미국이 지금의 주로 이제 미국이 중심이니까 미국의 지금의 어수선한 이 무질서를 빨리 정리하고 특히 이제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팡주 기술주들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4차 산업 한 단계 지금의 과도기를 극복하면서 4차 산업 이 팡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즉 한 단계 올라선다면 이거는 호황이죠. 2020년. 자, 두 번째는요. 소소한 것. 소소하다는 것은 침체보다는 약간 둔화. 세계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가 갑자기 깔아앉는 것보다는 이 정도 현재 이 정도 상태에서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이다. 소소하게 좋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빠지지도 않은 상태로 이렇게 소소하게 갈 것이다. 자, 이런 프로그램 시나리오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죠? 조금 전에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했던
퍼펙트 스톰, 말 그대로 그냥 2020년 경제위기 폭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두 번째 이게 노란 색깔로 해놨죠. 소소하다. 지금보다 뭐 이 상태에서 조금 뭐 변동폭이 있겠지만 자, 상당 기간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루비니 교수의 10가지 이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가운데 가장 크게 틀려먹은 것이 뭐냐면 금리 정책이죠. 금리는 경제와 투자 시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루비니 교수가 예측했던 그 시점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그것 때문에 크게 미국 경제, 세계 경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반대로 지금 인하 쪽으로 갔습니다. 인하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닌데 어쨌든 루비니 교수가 예측했던 것하고는 크게 기반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또한 저는 이것을 이제 당장 이제 폭망으로 제가 예측하지 않는 이유는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 바꿔진 것처럼 각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괜찮다 하다가 터졌지만 지금은 괜찮지 않다라는 우려와 걱정이 전 세계 각국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인 거죠.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다. 자, 어느 정도 이 관리가 성공할 것이냐는 문제는 별도로 있지만 관리가 되고 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저는 침체, 폭망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당장에 호황을 점치기도 힘들겠지만 여기서 이제 혹시 제가 몇 주 전에 방송했죠. 50년 대호황 콘트라테이프가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내년부터 갑자기 뭐 호황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50년짜리예요. 50년짜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계속 과도기죠. 그래서 제가 그 방송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소소라는 거죠. 이 과도기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관리되면서 4차 산업의 기업 쪽 4차 산업으로 이제 바통이 터치되는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2020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선택입니다. 자, 루비니 교수는 이론가죠. 워런 버핏은 아주 그냥 투자의 기재, 투자자입니다. 이 워런 버핏은 최근 어떤 선택을 했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은요, 지난해 10월 달입니까? 미국의 기술자들이 막 이제 크게 폭락할 때 막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싸다고 말했죠. 앞으로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이 팡주의 장기 전망을 생각하면 지금 뭐 폭락하는 이것이 굉장히 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워렌 버핏을 주워 담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 워렌 버핏도 팔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제 이끄는 버커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그룹이 있습니다. 자, 올 2분기, 그러니까 뭐 지지난달이죠. 6월달, 올 1분기는 이제 6월달까지 4, 5, 6월달이니까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많이 정리했다는 뜻인데,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버커셔의 현금 보유액이, 버커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1220억 달러. 지금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루비니 교수의 전망과 워런 버핏의 선택,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믿겠습니까? 루비니 교수는 전망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틀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 호황도 아니고 폭망도 아니고 이 침체가 둔화 국면이 조금 이어지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워런 버핏은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폭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워런 버핏은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입니다. 일시적 전략일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2분기에 팔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종의 휴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주식이 폭락하지 않았을 때죠. 그때 팔았다. 어떤 예측? 미중 무역 전쟁이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겠다. 합의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협상이 재개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주가 변동을 하긴 하고 그때 어떤 또 투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일시적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장기적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현금 보유 비중을 가장 높였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2020년 크게 폭망해 오겠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고 폭망할 때 대사하겠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투자 회사들은 돈을 계속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겠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비중을 또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언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 워런 버핏이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 전략인가 장기적 전략인가, 자, 이것에 따라서 2020년 경제 위기설에 대한 또 조금 어떤 선택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루비니 교수 이론가의 전망, 그 이유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결과적으로 틀렸는데 또 워렌 버핏의 2분기에 대량 매도, 현금 비중 최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박종훈 경제부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2020년 부의 지각 변동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들은 지금 이 변동성 많은 세계 경제 투자 시장에서 무엇을 우리 투자 선택의 시그널로 삼아야 할 것들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부의 지각 변동, 이 박종훈 경제부 기자가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 투자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시그널을 조금 이제 정리해 드리고 그 가운데 지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몇 가지 시그널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우선은 7가지 시그널입니다. 이 책에서 7가지 시그널만 알면 경제가 보인다는데 이 7가지 시그널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리, 그 다음에 부채, 또 버블, 그 다음에 환율, 또 중국 변수, 또 인구 변수, 쏠림입니다. 각각의 이제 한 줄 워딩을 보면 금리 시그널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을 주목하라. 사실은 저도 뭐 금리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꺾일 때, 즉 오름쪽으로 꺾이거나 내림 쪽으로 꺾이는 그 순간이 경제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틀림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 시그널이 중요하다. 근데 부채 시그널, 규모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그보다 자산이 더 많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또 부채가 관리가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시그널을 한 줄 워딩, 규모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굉장히 많은데 현재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부에서 가장 도드라진 정책 중에 경제 실적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까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눌러야 할 것도 이제 있는 거죠. 늘 경제는 시소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부채들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는 버블.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성장하면 거품이 항상 생깁니다. 주식, 부동산. 자, 이때 이제 한 줄 워딩을 어떻게 했냐면 통계의 유혹에 속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버블은 통계 가지고 해결하기 힘들다. 즉, 그 통계, 숫자, 그 안에 내재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네 번째는 환율 시그널입니다. 지금 환율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세계 투자 시장이 크게 동요를 하고 있는데 이 환율은 돈의 흐름을 한 발
먼저 읽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환율은 뭡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폐 교환 비율이 곧 환율이죠. 보통 이제 잘 사는 나라의 화폐 가치는 높습니다. 미국이 지금 높죠. 또 안전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일본은 경제가 그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아베의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비하면 일본 경제 그닥 그것에 비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이 엔화도 우리가 안전자산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경제는 지금 좋지 않아도 그렇게 뭐 썩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 나라의 부는 이제 뭐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가 비싼 거죠. 다 중국 시그널은 뭐 중국에 대해 우려 많습니다. 특히 부채 문제. 이 한 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중국 시그널에 대해서 문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라 구조적 부실이다. 어느 나라의 중국의 구조적 부실이다. 특히 기업 부채. 그리고 중국에도 지금 빈 아파트 많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품. 자,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인구 시그널. 인구는 뭡니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를 잠식하는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표현해 두었는데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자 인구가 많아지는 것. 자, 이것은 뭐 경제를 잠식하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한 만큼 표현하지 않은 저 당장 못 느끼면서 오늘 못 느끼면서 5년 뒤 10년 뒤에는 크게 느끼는 이것이 바로 인구 시그널인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쏠림 시그널입니다. 한국 사회 특히 이 쏠림은 한국 사회가 쏠림이 대단히 심하다. 지나치게 쏠리면 반드시 터진다. 이렇게 한 줄 워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7가지 가운데 지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몇 가지를 추렸는데 첫 번째는 금리 시그널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지난해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언제나 경제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한 20년 내에 미국은 크게 3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1994년도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그 결과적으로 한국의 IMF를 초래했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신흥국에 나가 있던 자본이 다시 회수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왜? 미국의 금리가 이제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그 여파로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IMF까지 초래한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나 경제 불안을 일으켰고 특히 그 1994년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를 폭망하게 했던 대단한 위력이 있었다. 자, 두 번째 1999년도의 금리 인상. 1999년도는 우리가 잘 기억하죠. 바로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IMF를 막 힘차게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할 때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닷컴 버블이 생기면서 물가가 오르고 미국이 이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닷컴 버블의 붕괴로 이어진 거죠. 왜냐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투자금 등등의 경영 비용을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닷컴 기업들은 그 당시 당장 이익을 못 냈습니다. 어떤 기대만 가지고 지금 보면 뭐 팡주, 기술주 같은 것들이죠. 기대만 가지고 이제 계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팡주들은 장사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닷컴 기업들은 당장에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저 희망만 가지고 주가가 올랐죠. 크게 버블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경영에 필요한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이제 닷컴 버블로까지 이어졌다. 자, 2004년에 금리 인상은 무려 그때부터 1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온 거죠. 17번의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렸던 담보대출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가계가 부실화되고 결국은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고 그게 급속하게 매도세가 확산되면서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왔죠. 어쨌든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의 금리 인상 3번의 금리 인상은
언제나 경제 불안을 일으켰고 그 피해 국가는 신흥국가, 즉 국력이 약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시그널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을 주목하라. 자, 제가 조금 전에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는데 이 금리 시그널은 한 줄 워딩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을 주목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경제가 금리 인상을 수용할 만큼 받아들일 만큼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지난해 미국 금리 인상을 계속했고 중단하고 올해는 인하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올해는 경제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금리 시그널에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환율 시그널입니다. 환율 시그널은 한 줄 워딩은 돈의 흐름을 한 발 먼저 읽는 기술이다. 돈의 흐름. 돈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갑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통장에서 부자의 통장으로 돈이 옮겨가듯이. 그래서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면 이 돈의 흐름을 먼저 읽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정말 이제 우리 환율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이제 최근에 위안화로 시작된 환율 전쟁에 대한 공포 많으신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위안화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안화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최근 이제 포치라고 해서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다 해서 난리가 났는데 자,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정도로 위안화를 더 절상해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까지 그 중국의 경제 체력에 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즉 1달러당 7위안 이하에서 계속 방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체력에 비하면 상당히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국은 지금까지 크게 뚜렷한 경제 위기 없이 계속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뭐 중국 경제가 연 6%, 7%, 8%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날로 비교해 보면 당연히 큰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그만큼 추락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위안, 1달러당 7위안 이하에서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평가된 것이다. 그리고 한 10년, 20년의 기간 동안 이 신흥국이 옛날만 하더라도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죠. 이 신흥국이 우리나라 경제 세계에서 가장 경제 대국인 미국의 달러화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 상대적으로 계속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찾기 힘들다. 대체로 보면 뭐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무려 20여 년 가까이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23%나 올랐답니다. 이것은 상당히 드문 현상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경제 체력에도 맞지 않게 7위안 이하 1달러당 이렇게 고환율을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중국과 시진핑의 오랜 욕망 가운데 하나, 중국의 위안화를 달러화와 걸맞는 세계 통화로 만들겠다. 자, 이런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욕심 때문에 계속 7위안 이유를 고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제 전쟁이 크게 벌어지면서 중국도 구조적인 모순들이 계속 커지면서 이것을 이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형편이 되었고, 이 트럼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하나의 맞짱 뜨는 요량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국은 이 고환율, 중국 입장에서 이것을 포기한 것이 바로 포치가 깨졌다.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어떨까? 한번 이렇게 물꼬가 터졌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방어할 이유가 없이 오히려
자, 중국은 대표적인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수출 주도국의 수출 국가죠. 수출 국가라면 환율은 약세가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성이 나서 환율 조작국으로 바로 지정을 했겠죠. 당분간 이 무역 전쟁이 계속 지속된다면 중국은 지금까지의 고환율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또한 의도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냥 이런 위안화의 절하가 좋은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그만큼 이제 비싸지면 위안화 대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표시 부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3조 위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500억 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부채가 가만히 앉아서 크게 늘어납니다.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로 달러 표시 이 부채 자산들은 부채는 그 규모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근데 이게 잘 관리가 되면 되는데 중국 경제가 관리되지 못하고 또 위안화가 계속 절하가 인플레이션이 더 많아지면서 이게 폭발하면 그야말로 중국은 끝납니다. 왜? 달러 표시 부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를 다 털어도 엄청난 위기 국면에 치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포치 1달러 7위안 이 돌파의 파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 관리가 되면 중국이 폭망할 수 있다. 자, 중국이 폭망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못지않게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가장 치명상을 입습니다. 왜? 지금은 중국과의 우리 무역 관계, 산업, 경제 연관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위안화의 과거의 현재와 미래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원화의 과거 현재와 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옛날에 원화는 위안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중국이 최대 교육국 중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입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 그로 인한 중국 경제의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실 이제 한국의 원화도 한국 경제의 지금 현재를 보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 경제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평가가 유지되었던 결정적 이유는 반도체 수출이 너무 좋았다. 반도체 장사를 너무 잘했으니까 막 이제 달러가 한국으로 국내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 식었고 또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더군다나 달러는 강세고 앞으로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래를 조금 장래를 내다보면 그닥 원화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침체 때는 오히려 그 나라의 통화가 세진다, 비싸진다. 자, 일본이 그랬다는 거죠. 일본의 이게 장기 침체 20년 동안 오히려 엔화가 세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상당히 엔화가 옛날에 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엔화 대출을 많이 받았죠.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이제 쌌을 때 일본 돈이 이렇게 쌌을 때 그런 현상들을 많이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일본 돈이 비싸지면서 상당히 또 큰 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논리는 어쨌든 일본 돈의 조금 전에 이제 침체를 통한 일본 돈의 가치 변화도 보았지만 이 경제가 침체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이 경제가 침체되고 수출이 약화되면 반대로 수입도 약화된다는 건데 이 경제가 침체되면 특히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어도 무역 수지는 흑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일본이 이제 그랬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나라의 화폐 가치 즉 원화가 오히려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포치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다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원화도
같이 약세 국면으로 위안화가 같이 동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쏠림 시그널 보겠습니다. 이 쏠림 시그널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한 줄 워딩이 지나치게 쏠리면 반드시 터진다. 자, 한국 경제는 쏠림이 정말 심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런 쏠림도 심하지만,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수출 주도 경제입니다. 한 나라의 GDP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수출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나라는 아마 단연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주도 쏠림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내수보다는. 또 이런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오랫동안 계속 주도하다 보니까 최근 이 한일 경제 전쟁에서도 바로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해서 자, 이런 난리를 우리가 겪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이제 한국의 대기업 주도 쏠림, 또 수출 주도 경제 쏠림, 이것이 지금 오히려 크게 후유증 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수출도 반도체가 쏠림입니다. 반도체 쏠림은 거의 반도체가 우리 국력의 수출 국력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 한때, 그 정도로 한 업종에 쏠림이 생기면 반대로 그 업종이 지금처럼 갑자기 퇴락 위기에 봉착하면 경제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는 거죠. 특히 이제 자영업 주도 내수, 이 내수 경제가 자영업이 굉장히 쏠림 현상이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자영업 주도 내수니까, 내수 경제니까 우리가 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자, 이건 역시도 자영업 주도 내수,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최저임금도 크게 영향을 받은 요인이 있다. 또 이제 가계자산, 이것도 정말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될 건데, 가계자산, 우리 가정의 개인들의 자산들도 부동산 쏠림. 내 돈을 다 아파트를 사고, 또 오를 것 같아서 빚을 내서 또 아파트를 사고, 이런 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있죠. 자신의 재산의 대다수가 한 80% 이상이 전부 부동산에, 이런 분들 많은데, 자, 어떤 경제 위기가 만약에 오면 뭐부터 뭉개집니까? 자산, 주식, 부동산, 반토막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차라리 주식은 팔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안 팔립니다. 그죠? 파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당장의 큰 경제 위기에서는 탄력성은, 유동성은 금융 쪽이 그나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쏠림이 현상이 많다, 굉장히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겹으로 겹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래의 한국 사회 경제 변화를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수출 주도 경제, 대기업 주도 산업, 또 반도체 주도 수출 등등, 또 내수의 자영업자 중심, 이런 등등을 많이 이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 과제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자산 분산이 굉장히 필요하죠. 부동산 쏠림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이 자산 분산 쏠림 현상을 조금 이렇게 균형 있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 큰 틀에서 보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좀 균형을 가져야겠죠. 지금 뭐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50% 이상으로 낮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입니다. 또 이제 금융자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까 이 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원화와 그리고 달러 또는 엔, 이 안전자산과 우리 원화를 적당히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뭐 달러나 엔을 실물 화폐로 가지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지언정 어떤 달러 표시 금융자산, 예를 들면 뭐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다 달러 표시 자산이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 안전자산 가운데서도 뭐 달러나 금, 그죠? 달러와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만, 달러가 오를 때는 금은 떨어지고, 금이 오를 때는 또 달러가 뭐 빠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주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 좋지 않을 때는 달러나 금이 같이 오릅니다. 오르다가, 왜냐하면 둘 다 안전자산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제 금 가격이 오를 때 그 인상의 효과만 누려야 되는데, 뭐 반대로 인상이 금 가격이 잘 오르지 않거나 또 오히려 떨어지기라도 하면 보유하는 동안에 이익을 못 내는 투자 자산이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정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자산으로 오르고 내리고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 그랬을 때 그 비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계 총 자산의 한 10% 이내, 그것이 뭐 달러나 금 이런 비중이다. 또 달러가 또 뭐 N하고도 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중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그냥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박종훈 기자의 2020년 또 이 책을 한번 보았지만,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서는 이런 세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 내일은 결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시그널을 면밀히 살피면서 미래에 대비할 것.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둘째, 세계를 깊고 넓게, 세상을 깊고 넓게 바라보면서 투자 및 사업 전략을 짤 것. 이것도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네요. 자, 세 번째는 최악의 공포 순간을 최고의 투자 기회로 삼아서 역전의 발판으로 삼을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단순하게 적용해보면 최근 폭락할 때 오히려 투자해서 역전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건데, 자, 이 세 가지 조언은 지극히 교과서적입니다. 그죠?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각각의 투자 자산, 재테크 투자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제 정리해봅니다. 적용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위기인가? 저는 한마디로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것이 진짜 위기와 가짜 위기를 가늠하는 잣대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위기 있습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터진 다음에 뭐죠? 회복이 있고 오히려 더 큰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거품 터집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사계가 있듯이 경제도 그 세 가지 패턴으로 계속 순환하는 거죠. 다만 그때 우리가 지금이 위기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큰 기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콘트라테이프 베네키다. 조금 전에 이제 조언 가운데 두 번째가 뭐죠? 세계를 크게 보자. 그리고 큰 틀에서 한번 변화를 들여다보자. 이런 이야기 했죠. 이게 이제 콘트라테이프죠. 몇 주 전 방송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50년 대호황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50년짜리니까 그렇다고 뭐 첫 해부터 갑자기 크게 호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시작이 된다는 것은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둔화 국면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소위 우리가 방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바통 터치,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 4차 산업의 기술 변화를 지금보다 더 경험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뭐 지금 자동차가 4차 산업에 가장 혁신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전자제어 장치를 떠나서 스마트폰하고 연동 등등에 많죠. 그것들이 다 4차 산업이고, 우리 요즘 또 집에도 뭐 비서같이 뭘 이야기하면 음악 틀어주고, 또 뭐 무슨 명령을 하면 마치 내 비서처럼, 로봇처럼 뭐 그런 장치들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드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 4차 산업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이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매출, 점유율이 이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변혁기. 자, 두 번째는 핵심적으로는 인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결국 투자는 내가 여유 자금이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에 아무리 반토막이 나도 찾아 쓸 필요가 없다면 설령 그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 시장에 내 돈이 계속 있어도 된다. 즉 여유 자금이라면 투자 시장에 있는 자금을 땡겨와서 찾아와서 내가 생활비로 쓴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투자 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면 결국 인내할 수 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투자, 인내하고 버틸 수 있다는 뭐죠?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조가 될 때 그냥 단순하게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종훈 기자의 세 번째 조언 뭐였죠? 조언?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되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큰 안목에서 인내해야 되고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분산이 중요하죠. 예측 불가입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 지금 특히 내년에 트럼프가 대선인데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좌충우돌 돌발적인 트럼프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돌발적일지 알 수 없고 그것이 세계 경제 투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트럼프죠. 이 예측 불가의 시대에서 결국 내 자산의 어느 한쪽에 쏠림, 지나치게 쏠리면 터진다. 이 쏠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내 자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분산을 하십시오. 꼭 주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채권형 자산들은 은행 예금보다는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고 주식보다는 훨씬 안전한 이런 군들이 많습니다. 또 이게 달러 표시 채권이니까 혹여 또 뭐 화폐계획이다 등등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또 원화의 하락 걱정하시는 분들, 달러 표시 채권이니까 또 그 정도 이제 안심되는 효과도 있죠. 자,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예측 불가 시대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년 경제위기, 여러분들은 자,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중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 전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합니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늘 옳은 소리, 항상 정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뭐 초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틀린 게 있다면 서로 또 피드백하면서 또 반성해보고 또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중심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투자에서 남의 말만 믿고 따라가면 망할 우려가 큽니다. 내가 주도하는 나의 중심을 가지려면 지속적인 이 관심, 공부들을 해 나가셔야 되고 돈 파는 가게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돈 파는 친구 맺고 그 다음에 1:1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건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소 위안 또는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을 수립하셨다면 정말 성공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